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중환자 관리와 역학조사 강화 방안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3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9%로 집계됐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코로나19가 미 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지난주보다 신규 확진이 10% 이상 늘었고 감소한 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체코가 야간 통행 금지와 소매점 영업 제한에 나선 데 이어 이미 통행 금지에 들어간 프랑스는 지역 봉쇄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이 코로나19 방역에 뒤처져 있다며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미세먼지가 본격화하고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역학조사와 중환자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와 장기화 대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대응 체계에 대한 방역 및 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고 앞으로의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핵심은 중환자 관리라며 환자의 적절한 배정을 강조했습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도 중환자 관리와 사망자 최소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140개에서 최소 300여 개로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역학조사 강화로 환자와 접촉자를 빨리 찾아 검사받도록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연속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회복과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3분기에 1.9% 성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면서 전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2%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데서 2% 가까이 반등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분기 2%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3분기 성장률이 1.9%로 반등한 데는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5.6%나 증가한 데 힘입었습니다. 1963년 4분기 마이너스 24%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2분기 마이너스 16.6%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물론 1분기와 2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와 경기 부양 정책 효과도 3분기 반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의 부진으로 0.1% 감소하며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GDP 반등으로 우리 경제가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전망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각각 1%대 중반의 성장에 성공해야 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의 월급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1% 줄어든 171만 1,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2% 증가한 323만 4,000원으로 비정규직보다 152만 원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일시휴직자가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근속기간 역시 정규직은 8년 1개월, 비정규직은 2년 5개월로 지난해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흰색 입자가 나와 회수된 독감 백신이 안전성이나 효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백신의 코박스 플루 4가 PF주에서 발견된 흰색 입자가 백신의 원래 성분에서 나온 단백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흰색 입자가 나온 제품을 정상 제품과 비교 분석한 결과 단백질의 크기와 분포 양상에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백신의 항원 함량도 기준에 적합해서 백신 효과는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 규명을 위해 독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피부가 붉게 되는 것 외에 특이점이 없어 안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수된 백신은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전량 폐기 처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공공통신 서비스에 나서는 건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왕십리역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 신호등에 서울시 로고가 그려진 와이파이 중계기가 눈에 띕니다. 서울시가 성동구를 비롯해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기지국입니다. 주요 도로나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휴대전화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서울을 선택하면 무료로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됩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IoT 등을 구현할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통신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통신 요금을 추정해 보면은 그게 약 한 7조 3천억 정도로서 일상에서는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공공 필수제화 됐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체 초고속 통신망을 깐다는 계획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통신 서비스에 나서는 건데 통신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는 지자체가 기간통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시행 즉시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준비를 마친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보완점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지난 8월에 잠정 중단됐던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료 6,000원 할인 이벤트가 오는 30일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영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침체한 영화 산업의 지원을 위해 이벤트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등 멀티플렉스 체인 영화관을 이용할 경우 각 극장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작은 영화관 등 개별 극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달 30일부터 선착순으로 현장 매표소에서 할인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의 끝자락, 깊어지는 가을에 전국 곳곳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 작은 마을의 은행나무길도 노란색으로 물들어 말 그대로 황금 터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행잎이 흔들리며 말 그대로 황금 물결을 일으키며 장관을 이룹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합니다. 나들이객들은 깊어가는 가을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셔터를 누르기 바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으로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은 꼭 지킵니다. 오랜만에 저기 단풍놀이 좀 하려고 왔는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없고 다 마스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하고 있어서 딸아이랑 지금 재밌게 구경하고. 이곳 은행나무길은 지난 1977년 마을 주민이 은행나무 200그루를 기증하면서 조성됐습니다. 이후에도 주민들이 마을길에 은행나무를 심으면서 지금처럼 황금 터널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곳 은행나무길은 길이가 400m로 길 양쪽으로 은행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길 곳곳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저수지 등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맘때면 저수지의 물안개가 은행나무 길과 어우러지는 것으로 유명해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개최하던 축제도 취소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마을 축제도 다 취소를 했는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힐링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코로나 그 방역 수칙에 맞게끔 들어오시면서 발열 체크 그리고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도 꼭 지켜야겠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25일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생전 발자취나 업적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잘 알려진 경제 발전 외에 과학 발전에도 다방면으로 이바지해왔는데요. 어떤 것들에 영향을 줬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거목이었죠. 네, 정재계에서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과학에도 큰 관심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과학에 대한 관심은 호암상 제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회장은요, 선친 이병철 선대회장을 기려서 1991년에 호암상을 제정했습니다. 2014년에 병석에 눕기 전까지 시상식에 거의 매년 참석할 정도로 과학자 지원에 관심이 컸습니다. 네. 호암상은 제정 초반에는 과학기술과 의학 등 4개 분야에 시상을 했고 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상금을 전달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야는 과학, 공학, 의학 등 6개 분야로 확대가 됐고요. 상금도 점차 늘어서 지금은 3억 원이 됐습니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서는 노벨상 유력 후보로도 꼽히는 박남구 교수, 현택한 교수, 유령 교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때문에 호암상이 노벨상 수상의 디딤돌이다, 혹은 한국형 노벨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암상은 지난 30년간 과학자를 격려하고 또 한국계 연구자나 업적을 소개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실제 수상자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게는 거기 호암상을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명실공히 가장 크고 중요한 이제 과학 기술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 게 호암상 수상 후에 이제 수상 만찬에서 거의 한 2시간 반 가까이를 회장님 바로 옆에서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게는 굉장히 큰 격려와 그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암상 제정만 봐도 이건희 전 회장이 얼마나 이렇게 그 과학에 관심을 뒀는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회장은 기술 발전에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 연구 개발, R&D 투자에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던 시절에 R&D 투자를 견인해온 기업이 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은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R&D 투자에 나섰고 2000년대 들어서는 생산단지에서 이 R&D 중심 연구단지로 번신을 가속화했습니다. 2001년에 휴대폰 사업 세계화를 위해서 수용인원 6,000명 규모의 정보통신연구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디스플레이 사업을 위해서는 9,000명을 수용하는 디지털 연구소를 세우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10,000명을 수용하는 모바일 연구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생전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테스트 플란트도 하고 R&D도 하고 뭐도 하는 데에서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이게. 자, R&D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 이것이 쌓이면 재산이 되고 또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영 철학이 현재 삼성을 대규모 R&D 투자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삼성의 경영 방식이요.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재 삼성은 전 세계에서 R&D 지출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세계 R&D 투자 규모 순위를 보면요. 삼성은 2013년에서 15년까지 2위를 차지했었는데 2016년에 잠시 4위로 떨어졌다가 2017년에는 1위, 그리고 2018년에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삼성전자는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요. 매년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2020년에는 거의 10%에 달합니다. 예. 자, 이처럼 이건희 회장의 연구 개발을 강조하는 이런 경영 철학이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에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삼성은 이 혁신적인 과학 기술에도 늘 과감한 투자를 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계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네이처가 27년 만에 한국 특집 기사를 내면서 한국은 혁신 글로벌 리더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네이처는 한국이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로 이어지는 유대를 구축해서 정보통신 기술이라던가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삼성의 기술연구소와 국내 주요 대학의 협력을 대표적 사례로 든 적도 있었습니다. 삼성이 1987년에 설립한 삼성종합기술원은요, 국내 다른 연구소보다도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실리는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점이 삼성종합기술원이 현재 기술보다 앞으로 유망한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냐 이런 겁니다. 또 삼성은 2013년에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출연을 해서 기초과학과 소재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요. 예. 당장은 사업성이 없는 기초과학 분야 이 연구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모험적인 투자를 한 건데요. 예. 과학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혀 세상에 나오지 않은 연구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브라인드 테스트고 그래서 새로운 연구자들,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장은 사업성이 없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 모험 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국가 과학 발전에도 투자를 하기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크게는 알려지지 않은 예를 들면요. 이건희 회장 재임 시설에 삼성이 국가 연구 사업이었던 핵융합 연구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이죠.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 케이스타는요. 1995년에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정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예산 1,500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은 민간 기업에 투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이때 국내 기업들이 출자를 했는데 특히 삼성은 케이스타의 핵심인 초전도 분야 연구실을 짓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케이스타는 마침내 그 2007년에 운전에 돌입을 했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핵융합炉를 개발한 나라가 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에 산업계에 큰 투자가 있기까지 이런 이건희 회장의 투자 결정이 영향을 줬다는 게 과학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은 자체 R&D 개발뿐만이 아니라 또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도 크게 투자를 해온 건데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업계에서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신사업 분야에 투자를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에 이 부회장은요, 2020년까지 인공지능, 5G, 전장 부품, 바이오 등에 180조 원은 투자를 예고를 한 바 있는데요. 네. 삼성은 최근 코로나19에도 이런 투자를 축소하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이 처음에 반도체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과연 삼성이 이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을 할 것이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엄연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잖아요. 앞으로 삼성이 목표한 대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정상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야간 통행 금지만으로는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욱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추가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현재 전면 봉쇄,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의 한정한 부분 봉쇄, 변형된 부분 봉쇄 등 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5일 하루 사이 5만 2천여 명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체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보건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통행 금지령을 적용하고 소매점 영업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행 금지령은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적용되며 출장이나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소매점들은 저녁 8시까지 영업을 끝내야 하며 일요일에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체코 인구는 1,000만 명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000명씩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더 엄중한 방역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현지 시각 2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유럽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현재 유럽은 바이러스 대응에 매우 뒤처져 있다며 코로나19를 억제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의 확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를 효과적으로 추적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고 감소한 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몇 주간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노턴 카운티의 요양원. 면회를 제한했는데도 최근 입주민 60여 명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인디애나 분 카운티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해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We're concerned that we're going to see spread among other long-term care facilities. We've seen it before.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8천여 명.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간 단위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CNN은 미국의 3분의 2가 넘는 3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며 병실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Wisconsin continues to see high levels of COVID-19 hospitalizations, with some regions reporting over 90% utilization of ICU beds. 각 주나 카운티에서 서둘러 확산 억제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이 앞으로 몇 주간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is that uncontrolled spread that we can't quite keep track of because of the population is going through is going to lead to a lot of illness and death in vulnerable populations. 때문에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이라도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가 미국 내 실업자들의 건강뿐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음식 살 돈이 없어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이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새벽부터 차량들이 1km 넘게 줄을 섰습니다. 기부받은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들입니다. I got here about 4:06.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는 것이 창피하고 꺼림칙했지만 새 아이를 먹이기 위해 자신과 아내는 하루 한 끼만 먹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We tried to go and apply for food stamps, but they only qualified for us for $25 a month for 5 people. 올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내에서 1,000만 명의 실업자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휴스턴에서만 매주 12만 6천여 가구가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Almost immediately after the closures hit due to the pandemic, the lines went crazy long. We fairly quickly jumped up to about 1 million pounds per day of distribution. This compares to before it was about 450,000 pounds. 올해 1분기 미 전역에서 푸드뱅크를 통해 59만 톤의 음식이 공급됐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2분기에는 공급량이 90만 톤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고픈 미국인이 배 가까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대선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하루에 3곳을 도는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현장 유세 없이 자택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6일 하루 동안 펜실베이니아주 3곳에서 현장 유세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99.98% of those under the age 50 fully recover, but Sleepy Joe wants to keep the whole country locked down, keep them in their homes while letting rioters and looters run wild.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주는 대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6개 핵심 경합주 가운데 하나이자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과 4만 4천 표, 0.7%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으로 재선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강행군하는 동안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 머물며 하루 뒤에 있을 조지아주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천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6년 대선 때 사전 투표자 5,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4년 전 총 투표자의 4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CBS 방송이 현지 시각 25일 발표한 접전 지역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3개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주에서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50% 대 48%,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1% 대 47%로 앞섰지만 모두 오차 범위 내 우위였고 조지아는 49% 대 49%로 동률이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현지 시각 26일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EU가 현지 시각 27일 공개적으로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결선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 가운데 선호 후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이날 만났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첫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으나 이후 다시 모여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지 시각 27일 WTO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하고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을 앞둔 유명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유명희 후보야말로 통상 분야 전문성과 네트워크,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지지를 요청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WTO 개혁을 강조하는 오타와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유 후보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루도 총리는 유 후보의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종 라운드에서 유명희 후보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초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초미세먼지는 물론 올 가을과 또 겨울 날씨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동안 잠잠했던 초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입니다. 지난 19일에는요, 서울을 기준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수치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위성 영상, 그러니까 미세먼지 영상을 보면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상 이때쯤 되면 그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외에도 중국에서 이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그때 45 마이크로그램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매우 나쁨 기준, 그러니까 76 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10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였던 곳은 그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충남 등 이쪽 주로 서쪽 지방이었는데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시화단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농도가 평소보다 3 내지 400 수준인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도 했으니까 통상 이제 10월과 11월이 되면 그 여름에 비가 자주 오는 때인데 그때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넉 달 가까이 공기가 깨끗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늘이 뿌얘지니까 걱정이 좀 몰려오더라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다시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계절적인 요인인데요. 가을이 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바람이 약해지고 공기가 안정돼서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에다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또 중국 북쪽의 사막 지역에서 넘어온 황사까지 더해지는데요. 이러한 미세먼지가 서해를 건너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데 그게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잘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또 국내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만나면서 다시 초미세먼지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몇 달간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늘도 깨끗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공기가 맑았던 건가요? 네, 올해를 이제 되돌아보면 그 코로나 지금 19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봉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교통량 또 어떤 그 활동 인구 공장지대 등의 배출량이 적었는데 1월에서 9월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면 매우 좋은 상태거든요. 2017년에서 2019년 같은 기간의 평균 24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25% 정도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 원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데 코로나19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교통량과 공장 가동률이 줄었고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어든 그런 이유인데 또 올해부터 그 시행된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정책도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특히 전 세계 바다에서 선박들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낮추는 그런 규제가 시행이 됐거든요. 우리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와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배에서 많은 그 미세먼지가 방출이 되는데요. 이런 그 사업장 질소 산화물 그 배출 부과금 등 그 미세먼지 줄이는 그 정책 그 효과도 더해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1월과 3월에는 강수량과 동풍이 부는, 그러니까 동해 바다의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부는 날이 많아서 4월에는 그 특히 맑은 공기가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미세먼지 농도가 1월부터 9월까지는 비교적 깨끗한 그런 날씨 원인 또
코로나19의 원인 이런 것들이 더해졌다고 분석이 됩니다. 복합적이었군요. 네. 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또 여기다가 이제 여름철에 비까지 또 많이 오면서 공기가 맑아졌고 또 정책도 한몫을 했다. 한몫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이제 본격화하고 또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어찌됐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 사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양이 더 크게 기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11월에는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중국은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서풍의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우리나라 쪽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게 올해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올 겨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지난 겨울에는 아까 1월, 2월, 3월 달 지난 겨울에는 동풍이 자주 불면서 동해바다에 깨끗한 공기가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늘상 있었던 그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겨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기상 조건이 바람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올 겨울은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때 이제 겨울철에 북서풍 강한 찬바람이 불면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될 텐데 우리가 겨울철 날씨 특징만 하면 3한 4온 3일 춥고 4일 따뜻한데 요즘에는 겨울철에 3한 3이 3일 추우면 찬바람이 불 때는 춥고 따뜻하면 미세먼지 따뜻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어김없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난방을 하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도 더 커질 텐데 자, 북극발 찬 공기가 이런 초미세먼지를 몰아낼 어떤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과 겨울, 봄까지는 대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대기가 건조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데요. 겨울철에는 우리나라가 북쪽에서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 찬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먼지가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1년 12달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그 발전소, 공장에서 자동차 뭐 이런 교통 부분에서 배출되는 양은 거의 비슷한데 날씨 조건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높냐 낮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올 겨울도 북극에 차갑고 그런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확장해 내려오면 날씨는 춥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그 찬 바람이 약해지면 어김없이 추위는 누그러진 대신에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겨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맑은 공기와 포근한 날씨를 같이 누릴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자, 초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날씨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11월의 날씨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11월과 12월, 1월을 석 달간을 달력상 겨울로 봅니다. 지난 그 봄에 올 여름에 대해서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올 여름에 역대급 폭염이 온다 그랬는데 안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장기적인 예측을 단정적으로 예측한 건 좀 어려운데요. 자, 11월은 원래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이러다가 북쪽에서 주기적으로 찬바람이 훅훅 내려오는데 그 찬 공기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첫 추위가 이제 그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게 11월이거든요. 올 11월 역시도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을 때는 비교적 따뜻했다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어김없이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겨울로 이제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11월 달 한 달 평균 기온이 한 7도에서 한 8.2도 정도 되거든요. 자, 이러한 평년 수준의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소 약간 낮은 그런 11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거나 네. 건조하고 좀 네. 쌀쌀한 날씨를 보일 네. 거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네. 그럼 겨울 날씨는 어떨까요? 네, 그 전체적인 겨울철의 평균 기온도 평년과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월과 1월, 그러니까 올 겨울철에 평년 수준의 그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역대급의 혹한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장기적인 예측을 볼 때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요. 찬 대륙고 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 올겨울 역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때 겨울철에 찬 공기가 확장해 내려올 때 따뜻한 그 서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다소 많은 양의 눈이 첫 추위가 찾아올 때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올여름 역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그런 그 폭설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겨울 날씨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번 겨울은 그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지구 온난화가 지금 문제인데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2018년에 그 엄청난 폭염, 2019년도에 태풍이 7개나 영향을 줬고 예. 올해 최장 54일의 장마, 또 태풍 3개가 연달아서 우리나라를 접근하는 그런 날씨를 보였는데 이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북반구의 북극은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북극의 추위가 과거보다 덜 추워졌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북극과 우리나라가 있는 이 중위도와의 기온차가 적어지면서 그 사이에 겨울철에 가로지르는 그 강한 바람,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내려오면서 혹한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 우리가 기억하는 2011년도 겨울에 엄청난 그 혹한이 왔는데, 자 작년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렇냐면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대신에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 세력이 우세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올해 올겨울 역시도 이제 그 제트 기류가 어떻게 뱀처럼 사행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혹한이냐 비교적 따뜻하냐 결정이 될 텐데 그 지금 현재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평년보다 한 1.5도 가량 낮은데 이 라니냐 현상이 겨울철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동아시아의 몬순이 강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라니냐 현상에 그다음에 그 북극의 어떤 따뜻함, 북극의 얼음이 녹는 그런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올여름 추위는 아주 좀 큰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겨울이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올겨울 미세먼지를 날려줄 추위가 역설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마냥 반갑지만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이 기존에 해오던 논문이나 특허 기반의 정량적인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맞춤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전적 실패를 성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등의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키스트만의 독창적인 연구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부에 붙이면 몸속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는 패치형 센서가 개발되었습니다. 고려대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등 공동 연구팀은 땀 속에서 이른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졸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땀이 센서에 흡수되면 센서 안에 있는 금 나노 입자에 의해 코르티졸이 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센서는 현재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실용화 테스트를 앞두고 있으며
연구팀은 이 센서가 1, 2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이른바 물뽕, GHB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가천대 김상효 교수팀은 술이나 음료를 바르면 1분 이내에 색이 변하는 스티커형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개발한 검사 키트가 동전 크기 정도로 작아 휴대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간편한 검사도 가능하다며 성범죄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야생에 있는 흡혈박쥐는 병에 걸리면 집단 내 다른 개체와의 접촉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박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활용해 야생에서의 박쥐 행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병에 걸린 박쥐의 집단 내 격리 특성은 박쥐의 치료가 끝난 뒤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쥐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성 곤충도 병에 걸린 개체가 스스로 격리하거나 집단 내 다른 동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힘 빼시고 준비 시작. 할머니 무슨 반찬을 제일 좋아합니까? 햄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도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패션에 깜짝 놀랐어요. 핑크공주가 고양이가 쥐 잡는 거, 뭐 별거 다 있어. 네가 물병에다가 넣는 거. 김포에 게임 많이 합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선반 저 다 올렸어요. 점프야. 네. 10, 9, 8, 7, 2, 1. 날이 갈수록 고체듀오 멤버들의 실력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작업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마을에도 활기가 가득해 보이는데요.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체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